자기들도 등단하겠다. 자기들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요거고. 향수 맡겼어? 라며 저한테 다가오고 막 그 당시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정말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상관의 비위가 본질인데 갑자기 본질이 바뀌죠. 상관 모욕죄로.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손병산 기자입니다. 요즘 전현직 대통령들의 집 앞이 무척 시끄럽습니다.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려간 마을에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열자 서울의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도 이른바 맞불 집회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구호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들을까 무서운 폭언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새소리에 벌레 날아다니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는 곳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전 9시쯤부터 매일 딴 세상이 됩니다. 살인마! 부정선거마! 사기꾼! 문재인은 감옥으로! 두는 똑똑히 봐라! 네가 감옥 갈 때 차고 갈 수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곳에 터를 잡은 이후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2달째 끊이지 않습니다. 치렁치렁 걸린 수갑.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는 간첩입니다. 바로 옆 사람과도 대화를 하기 힘들 만큼 시끄러운 구호와 노래소리가 저녁 무렵까지 고민 이어집니다. 이들의 스피커는 일제히 문 전 대통령의 집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집 앞의 밭 건너편 도로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직선 거리는 대략 70m. 경호구역의 경계선에 딱 붙어 집회를 여는 겁니다. 최근 집안에서 찍은 화면을 볼까요? 집회 참가자의 휴대전화 렌즈가 집 쪽으로 고정돼 있고 계속 집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제가 평산마을을 찾아간 날에도 어느 참가자가 망원경으로 집 쪽을 주시했는데요. 그러다 집안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문재인은 감옥으로! 소음에 시달리다 못한 주민들은 매일 오전 집을 비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귀신 가시는 거예요? 야, 귀신 간다. 시끄러워서 귀신. 나중에 지금 뭐 시대 몰라온다 이제 끝나가. 어디로 귀신 가시는 거예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주민들도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방송에라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쌍스런 쌍욕. 그런 쌍욕은 진짜 대한민국이 여기 엄청 발전한 나라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과 교류한 사실이 알려진 한 이웃도 집회의 표적이 됐습니다. 도자기 가마에 불을 떼며 함께 돼지고기를 구워 먹은 사진이 공개된 도예가 박진혁 씨. 그가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하며 막말을 하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저놈이 같이 삼겹살 구워 처먹고 하는 놈이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제 저를 찍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욕설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생활권을 보장해달라는 주민들의 현수막. 소음이라도 좀 낮춰달라고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좀 살게 해달라 이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또 평산마을 빨갱이 소굴이라고 구호가 박혀져 있었습니다. 저희의 취재 이틀째 되는 날엔 평산마을에 평안을 기원한다는 시민들이 마을을 찾아왔는데요. 그러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이들에게 향하자 경찰이 바로 막교됐습니다. 왜 이런 방식의 시위를 고집하냐 물어보려고 참가자들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취재진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자 조롱과 야유부터 쏟아냅니다. 저기 가축집이나 찍어가라고 안에 들어가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왜? 문재인 하수인인데 왜 못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밑에 지하실하고 다 뒤집어 지금 간첩 활동하고 있으니까. 아예 저희를 쫓아낼 기세였는데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그들의 속내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활비 수사를 해라, 뭐 검찰청 앞에서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검찰청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그런 적폐라든지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본인이 그냥 밝히면 아주 쉽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뭐 검찰청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의 소음 피해마저 전 정권 탓으로 돌립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좌파들이 다 법을 갖다가 집회법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이때까지 여러 수십 년 동안은 우파를 괴롭혀 왔는데 거꾸로 당해봐야 돼요. 당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당해야 돼요. 이렇게 평산마을 집회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응한다는 맞불 집회도 등장했죠. 서울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집 앞 시위인데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인터넷 매체가 주최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손팻말에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폐륜 집회에 비유한 걸 사과하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평산마을 집회를 사실상 옹호했다며 항의하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찾아간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는데요. 그러니까 빈집에다 대고 시위를 한 거죠. 평소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출근한 대낮에도 이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까지 시간 체크까지 해서 집회를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양산의 시위를 빨리 끝내달라. 또 아니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달라는 거죠. 양산 시위를 끝내달라는 게 주된 요구지만 이들은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꼭 이런 식의 집회를 해야 하냐?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고 했지만 이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에 대해서 비판 기사들이 많은데 그 밑에 있는 네이버나 다음 댓글은 서울에서 잘한다는 게 80% 이상이다. 그게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귀국한 뒤 다시 집회가 열렸는데요. 주민들의 고통은 이곳도 다르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지금 다쳐가서 이러는데 이게 이런 소리 들으면서 걸음이 제대로 가겠냐고요. 자식들한테는 저거 다 보여주는 건 저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애들 공부도 하고 하는데도 다 따중스러워해요. 하지만 평산마을 시위대보다는 낫다는 게 서초동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집회가 그쪽에 명분을 주는 건 아닐까요?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 초심님도 분명히 그 자기들 중단하면 여기서도 중단하겠다. 지금도 해체하겠다. 그런데 자기들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요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요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요걸 안 하잖아요. 뭐 빵에 가자 소리는 막 그런 것밖에 안 하잖아요. 보통 집회와 시위에는 크고 작은 불편이 뒤따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럴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온 그들의 주장과 요구가 최소한의 품격과 명분을 갖추지 못했을 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그들은 누구이고 또 이런 집회를 여는 속셈은 뭘까요? 평산마을에서 한 달 동안 집회를 열다 경찰에 금지 통보를 받은 안모 씨. 촛불과 이익을 위한 행진곡만으로 밤샘 집회를 하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고 하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절대 소음으로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회를 통해 뭔가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는 앞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나 전교조 교사 비판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애들 인질로 잡고 교장한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장한테 애들 인생 위해서 한 시간도 못 참아요. 극단적 혐오를 앞세우는 이런 집회들을 생중계하며 그는 극우 유튜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계정이 활성화되면 슈퍼챗으로 불리는 실시간 후원, 즉 돈벌이도 탄력을 받는데요. 하지만 저작권 등의 문제가 드러나 유튜브 계정이 삭제된 뒤에도 그는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서초동 집회를 이끄는 서울의 소리 역시 구독자 80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 대상이 된 인물들을 찾아간다는 이른바 응징 취재로 알려진 곳인데요. 서초동에서 맞불 집회를 하기 전엔 평산마을을 찾기도 했습니다. 야, 좀 정신 좀 차리고 우파디 좀 사람 좀 되라 임마. 사람 좀 돼 임마. 너 동네 사람 생각해. 저 욕한 거 모욕죄로 체포해 저거. 업계에선 서울의 소리가 유튜브 슈퍼챗으로만 거둔 수익이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집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평산마을에서 만난 유튜버, 그는 우파삼촌이란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위안부 소녀상 앞에도 자주 나타나던 인물입니다.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하는 듯 위협하기도 했죠. 애들 놀래기는 왜 놀래요? 요 잠시 썼다 가는데 왜 놀래? 나 무슨 죄를 졌어? 가는데. 와, 재밌다 진짜. 지금은 슈퍼챗 후원도 끊긴 상태인데 여전히 집회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냥 독지가들이 뭐 이렇게 뭐 숙식 같은 것도 좀 해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니 돈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사람이 뭐 이상한 놈이 자꾸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뷰 안 하려고 그랬는 거야. 이런 유튜버들에게 동조하면서 꾸준히 집회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딱히 돈을 벌러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일반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별로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정의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자체도 기분 좋고 또 여기를 또 뒤에서 또 후원도 해주시는 분들을 또 감동받고 내가 응? 그래서 난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대화는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은 다 한결같죠. 비록 한 사람은 힘이 적지만은 그 사람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승률 낮은 스포츠팀을 꾸준히 응원하는 심리와 닮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학에서 리추얼,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 자체가 주는 사회적 소속감, 고향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유인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안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혐오 정서에 기댄 극단적 주장은 정치적 후유증마저 키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승자 독식의 구조 속에 사생결단의 선거전이 불가피하고 승자는 보복 심리, 패자는 불복 심리에 빠져드는 겁니다. 선거제도가 조금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면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가르는 것을 조금 희석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대선에서 승리한 쪽은 모든 것을 가져서 원하는 걸 다 표출을 하고 패배한 쪽은 또 대선을 승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후유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치 현장에서 외면당하더라도 온라인 채널에선 언제든 동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챗을 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전국에 한 몇백 명은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나와 동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종의 봉사하고 있거나 서비스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취재진이 평산마을에 갔던 날도 비슷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저희와 인터뷰하는 장면도 유튜브로 생중계했는데요. 실시간 시청자가 1,400명이 넘고 애국자들 감사합니다. 알아서들 후원합니다. 이런 응원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런 집회가 그들만의 리그에 그친다면 그리 신경 쓸 일은 아니겠죠. 문제는 혐오와 비난, 욕설로 얼룩진 집회가 이른바 가짜 뉴스의 유통 경로가 되면서
사회적 전파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평산마을 집회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근거 없는 낭설을 아무렇지 않게 퍼뜨립니다. 인민군 장교 문용인이 누구요? 위기했던 우리 국민을 주사하러 온 인민군 장교 문용인이 지금 앱이잖아. 포괄적으로 간첩이라고 하는 것이지 꼭 이 사람이 뭐 우리의 비밀 정보를 넘긴다든지 꼭 그거에 한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뉴스까지 동원된 노골적인 혐오가 거리낌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온 건 세월호 참사 이후였습니다. 2014년 9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던 유가족을 모욕한 이른바 폭식 집회가 열렸는데요. 여기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있어요.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이때만 해도 변방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막말 집회는 점점 제도권 정치와 가까워졌습니다.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강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다른 아닌 문재인 것입니다.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극우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할 일, 저희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대표는 나아가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입법조사원 자격을 주자. 그래서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목소리를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영을 한 것이었다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은 선거도 계속 졌고 이제 굉장히 지지를 못 받았죠. 자꾸 그렇게 가면서. 막말 집회에 고소 고발로 대응하고 집회 시위 관련법 일부를 바꾼다고 뒤틀린 공론장이 금세 건강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중요한 가치들이 일부 어떤 일탈 행위, 극단적인 권리 남용 행위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이제 폄하되거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사는 곳까지 혐오와 막말로 얼룩진 현실.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9년 해군 권모 하사는 사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직속 상관인 한모 소령이 양손으로 권 하사의 손을 잡고 10초가량 문지른 겁니다.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밥 먹자, 영화 보자는 요구에 노골적인 성희롱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 반지를 잡는다는 둥, 뭐 향수 맡겼어? 라면 저한테 다가오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카톡으로 불러내는 거면 휴가를 결제를 맡으면 이제 누구랑 가냐? 그래서 계속 집착하길래 남자친구랑 간다 이러면은 어디 가서 자냐? 찜질방 가냐? 모텔 가냐? 그러나 한소령을 신고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진급은 물론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 복무까지 그의 평가에 좌우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일 열심히 하면 장기는 꼭 된다. 지금처럼 잘하면 장기는 꼭 될 거다. 성추행 이후에도 인심 쓰듯 근무평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금평 잘 줬다. 그리고 꼭 진급되게 잘 써주마. 내가 그 자리에 나와야 되나? 그래야 장기 진급이 되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죠. 장기 진급까지 협박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참다 못한 권 하사는 성추행을 당한 지 한 달여 뒤 한소령을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군사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 시각을 제대로 기억 못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했고요. 2심에서는 한소령이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부위가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힘내라. 달라졌다. 우리 빛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 인정 받았다. 일단 저는 뭐 그 판결문 당황스럽긴 하죠. 근데 저한테는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고등 군사법원 그렇게 써주신 분한테 감사해요, 오히려. 대체 얼마나 시달렸으면 손 만진 사실을 인정해줬다고 판사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까요? 하지만 대법원은 성추행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난 지 거의 2년 만이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한소령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가해자에겐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난 사건. 그런데 피해자였던 권하사에겐 인생을 뒤흔드는 후폭풍이 몰아칩니다. 권하사는 해군 검찰의 수사를 당했고 결국 2달 전 전역했습니다. 죄명은 상관 모욕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권하사는 한소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또 다른 여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피해자 여군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래서 당직실 가서 참모 와이프 번호 알아내서 다 알려주고 싶다. 다 퍼뜨리고 싶다. 이럴 정도로 같이 피해를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던 중 한소령이 또 장기 복무 운운하며 압박하자 권하사가 그 여군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욕설이 포함된 바로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상관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나 너무 화가 나서 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 또 이래. 나 너무 억울해. 화가 나. 속상해라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 말한 건데 그게 또 이렇게 될 줄 정말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해군 검찰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기소유예였습니다.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진 않겠다는 건데 언뜻 보면 가볍게 넘어갔구나 싶죠. 하지만 이 기소유예 처분, 군인에겐 치명적입니다. 인사규정상 진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권하사 역시 근무평정 점수가 높았는데도 2년 연속 진급에 실패했습니다. 진급 심사 당시 성범죄 피해자끼리 나눈 대화였다는 해명서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해군은 상관 모욕과 성폭력 피해 사실은 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인사불이익을 구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군은 이를 수용하긴 했지만 권하사는 이미 신체 검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급 심사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2의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면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첫 질문이 왜 7년 했는데 하사 전역이에요? 라는 게 첫 질문이더라고요. 그럼 가해자 한소령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부 징계에서 대위로 강등됐다가 재심에서 정직 2개월로 감형돼 다시 소령으로 복귀했습니다. 참모총장 표창까지 받을 뻔했는데 피해자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지휘권을 보호하고 상명 하복 구조를 엄격히 유지하는 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상관 모욕죄는 군 형법에만 존재합니다. 일반 형법의 모욕죄보다 형량도 더 높아서 벌금형은 아예 없고 금고나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상관 앞에서 욕할 때 최대 2년, 뒤에서 몰래 욕하면 3년입니다. 상관의 자존심을 상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국가형벌로 처벌하는 게 그것도 군형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게 적절하냐. 게다가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고 합의해도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뭐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되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마당에도 군조직 전체가 피해자라는 그런 논리로 처벌될 수 있는 거죠. 집행유예만 나와도 군복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군인 입장에선 치명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관 모욕죄가 부하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상관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군대 내 비리를 폭로했다가 곤경에 처한 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관의 비위가 본질인데 그 갑자기 본질이 바뀌죠. 상관 모욕죄로. 이게 유독 내부 고발에 악용되는 이런 사례가 좀 많다는 게 좀 안타깝죠. 2019년 5월 공군 교육사령부 여성 장교 후보생들의 생활관 CCTV 영상입니다. 빨간 모자를 쓴 교관이 주변을 살피다 아무도 없는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1분여 만에 나온 교관. 밖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교관을 향해 손으로 X자를 만들며 뭔가 없다는 표시를 합니다. 1시간 뒤 다시 나타나더니 이번엔 구석에서 공책 같은 걸 넘기며 한동안 보고 있습니다. 보던 공책을 급하게 현관 뒤로 들고 가 촬영까지 합니다. 이 교관이 촬영한 건 한 여성 장교 후보생의 훈련 일지, 매일의 일과와 소회를 적는 일기장 같은 겁니다. 알고 보니 이 교관은 다른 부대 장교, 일기장 주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관은 왜 일기장을 몰래 찍은 걸까요? 이 CCTV 영상이 찍히기 나흘 전 일기장 주인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날 소위 임관을 앞둔 후보생들이 빨간색 임시 이름표를 떼고 정식 명찰을 다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행사를 참관하던 이모 중령이 직접 달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부대에선 한 고위 간부가 여성 장교의 명찰을 툭툭 치고 성적인 질문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처벌됐습니다. 그 뒤 여군들은 이 행사에서 스스로 명찰을 달아왔는데요. 유독 이모 중령이 관행을 무시했던 겁니다. 원대장님이 갑자기 이제 나오시더니 그럼 내가 붙여줄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손에 있던 명찰을 다 가져가셔서 이름 부르시면서 그냥 동의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붙여주셨어요.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령의 두 손이 가슴을 누르는 느낌이었다며 한 후보생이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는 높은 분이니 거부할 수 없었지만 성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웠고 많은 후보생들이 보고 있어서 티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아침, 교관 윤모 소위가 이 후보생의 일기장을 몰래 촬영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중령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이중령은 이 일기장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여성 후보생을 무고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공군 경찰은 성추행과 무고 혐의를 동시에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소대장과 대대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계속 그냥 막 당황해서 그냥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어서 좀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이상하다. 소대장은 절차대로 성추행 신고 사실을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대대장은 대령에게 보고했는데 이들이 여성 후보생에게 허위 신고를 하도록 시켰다는 이른바 무고 교사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소대장과 대대장에겐 상관 모욕죄도 추가됐습니다. 어떻게 상관을 모욕했다는 걸까요? 먼저 소대장인 전모 중위, 교관들의 단체 대화방에 이중령이 여성 후보생들에게 명찰을 달아줬다고 알렸는데요. 그러자 다른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한 여성 후보생의 아버지가 현직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려 중령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소대장 전중위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똥령 똥별, 중령을 뜻하는 령과 장군을 뜻하는 별 앞에 부적절한 말을 붙였다. 바로 이게 상관 모욕죄에 걸린 이유입니다. 그럼 대대장이 걸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대대장인 최모 소령은 상관 모욕에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는데요. 일기장을 몰래 촬영했던 교관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대장인 최 소령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중령과 원래 사이가 나빴고 그래서 허위 신고를 시킨 거라고 진술한 겁니다. 여후보생 관련한 성추행 사실은 모두 음해 사건 및 조작 사건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대장님이 전체 소대원을 불러놓고 대령 진급 취소되고 싶나 이젠 대결 모드다란 발언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대 소속의 한모 소령 진술까지 동원됐습니다. 여자 후보생의 훈련 일지 등을 보여주면서 다 옷 벗을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군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상관 모욕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소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려버리겠다. 뭐 들이받아버리겠다. 뭐 옷을 벗겨버리겠다. 그런 표현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한소령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한소령은 소대장인 전중희에게 성추행 신고를 취소하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벌금이 없는 거야. 고의가 아니었는데 죄송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게 나오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너나 그 여자애가 죄송합니다. 저희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누군가에게 신고 책임을 떠넘기란 식으로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뭐 시켜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거나 뭐 사주 뭐 이런 건 알더라도 저희 뜻은 처음에 이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소령은 나중에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공군 검찰은 대화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고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소령에게 대체 왜 이 사건에 개입했고 발언들이 무슨 의도인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누가 뭐 시켰어요? 기자님 대화를 하신 거예요? 기자님 예. 지금 3년도 훨씬 지났고요. 예. 네, 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성추행 사건. 결국 어떻게 결론 났을까요? 성추행과 무고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공군 검찰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 성추행 경험 때문에 신체 접촉을 불편하게 느끼는 성향이 강해 고소한 사건으로 결론 냈습니다. 문제는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간부들이었습니다. 소대장 전중희는 기소유예 처분 때문에 2년째 진급이 안 돼 결국 제대했습니다. 대대장 최소령은 공군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군 검찰이 모욕이라고 주장한 최소령의 언행 일부는 과장됐거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고요. 또 일부는 상관의 무리한 지시에 불만이 있던 부하들을 다독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무고 교사라고 주장했던 교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했고요. 수사의 결정적 계기가 된 한소령의 진술에 대해서도 최소령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과정이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최소령의 경우 최초 성추행 신고 이후 무죄 선고까지 2년 반이 걸렸는데요. 그 사이 기소됐다는 이유로 중령 진급이 취소됐고 강제로 휴직까지 당했습니다. 최소령은 행정소송을 내 진급 취소와 강제 휴직 모두 잘못됐다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가장 원하는 건 공군으로부터 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내부 신고자에 대한 마녀 사냥, 그걸 갖고 지금 4년째 끌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당시에 적법했음을 인정해주고 제한테 보장된 권리를 돌려주고. 하지만 공군이 모든 소송에 불복해 실제 복직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공군 법무실 입장에서는 아마 그들의 결정과 권위에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어서 짓밟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소송 5번 하는 동안 2억 원 가까이 썼고 강제 휴직 중이라 1년 반째, 월급은 1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지만 겸직 금지 규정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조직과의 싸움에 그 능력을 또 걸고 또 제 삶을 걸고 또 제 가족까지를 걸어놓고 제가 이걸 갖다 싸우고 있다는 이 자체 얼마나 소모적이고 참 비합리적입니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상관을 상대로 한 여러 범죄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게 모욕죄였습니다. 한 해 200건 가까이 발생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일반 모욕죄의 경우에는 아주 심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이제 모욕을 안 보는데 상관 모욕죄의 경우에는 뭐 불순한 언동을 자꾸 기소하려는 경향이 있고 냉정히 따져서 군복무 한 30년 하는 동안에 상관 모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상관모욕죄가 보복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와도 별 관심이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국방부 청렴ombudsman이 재작년 최소령 사건을 조사하면서 실태조사 검토를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엔 반대 댓글이 쇄도했고 결국 발의안은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상관의 특정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미 별도의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면 학명죄로 처벌돼요. 엄한 처벌이 따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상관모욕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상관모욕죄는 1948년 군법으로 제정된 상관불경죄에서 유래합니다. 1962년 이름만 바뀌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타인의 명예라고 하는 건 상관의 명예, 하관의 명예, 부하의 명예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명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형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족할 것이고 군의 높아진 인권 의식에 맞춰 이제는 존폐 여부를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